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2번 학습지를 통해서 삼국의 마지막이죠. 고구려 백제에 이은 신라, 이 신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나라인 건 알고 있어요. 이제 삼국을 통일하긴 했지만 외세를 끌어들였다, 민족을 배신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중국과 대결해버렸던 고구려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백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떨어지는 건 있지만, 한편으로 신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삼국 중에 가장 늦게 시작했어요. 가장 느리고 약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은 불꽃, 끝까지 타오르며 꺼지지 않은 불꽃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 꺼지지 않았던 불꽃 신라가 어떻게 고구려와 백제를 결국 이겨낼 수 있었는가? 가장 마지막에 타올랐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늦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신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출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느냐? 그 전에 배웠던, 자 여러분, 고구려와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출제 포인트 잡을 때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모두 시기별로 성립 발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그 시기순으로 왕별로 업적을 정리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공통점은 시기별로 어떻게 성립 발전해 가는가, 그 과정, 이 과정을 뭐로 정리하셔야 됩니까? 제가 정리해둔 대로 왕들의 업적, 이제 그 왕들의 업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거 기본인데요. 그다음에 각국별로 조금의 그 출제 포인트를 본다면 이 차이점이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수도의 변화, 고구려 백제 공통입니다. 수도의 변화, 이 수도의 변화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고구려 수도의 변화라 그러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가 옮겨가죠. 그러니까 국내성 시대와 이제 평양성 시대를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뭐 국내성 시대라 그러면 뭐 동명왕,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명의 왕들을 배웠잖아요. 그 왕들, 그러니까 국내성 시기에 있었던 그런 뭐 고국천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같은 중요 왕들의 그런 이야기들, 특히 국내성이 중간에 2번 무너졌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동천왕 때 위나라에게, 고국 원왕에게, 전현에게, 이런 식으로 관계도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백제 역시도 수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백제는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죠. 백제는 어디서 시작했죠? 네, 한성에서 시작했다가 어디로 수도를 옮깁니까?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마지막으로 사비에서 이제 불꽃이 사라지게 되죠. 백제 같은 경우 이제 산성시대라 그러면 온조, 고이왕, 근초고왕, 침유왕, 비유왕, 이때까지죠. 특히 근초고왕, 침유왕 때는 전성기였고 광개토대왕이 왕이 되는 걸 못 보고 죽었던, 그나마 행복했던 왕들이었어요. 하지만 비유왕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남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결국 계로왕 때 북이와의 군사동맹이 실패하고 한성이 무너지고 계로왕은 죽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칩니까? 네, 문주왕, 그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 때 웅진으로 도망치죠. 웅진시대. 문주왕 때부터 혼란기에 빠져요. 문주왕, 동성왕. 그러다가 네, 무령왕 때 22담로와 대외교를 통해서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언제? 성왕 때 수도로 옮기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고구려는 또 역시나 그런 위기와 전성기, 그 위기, 고국원왕 때의 위기를 극복했던 소수림왕과 전성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전성기 왕들이 되게 잘 나오는데, 백제는 전성기도 전성기지만 네, 장수왕에게 평양을 빼앗기고 계로왕이 죄송합니다. 장수왕에게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천도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웅진에서 사비에 해당하는 이 위기 극복, 중흥기죠. 그러다가 성왕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뻔하다가 부흥과 몰락에 동시에 찾아오는 그 성왕의 아픈 이야기들, 여러분들 성왕이 되게 근초광보다 잘 나온다는 거, 그 위기를 극복했던 무령왕 성왕 시기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울 신라는요, 수도의 변화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가 신라만큼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건국 때부터 나중에 멸망할 때까지 신라의 수도는 1000년간 설화벌, 경주였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수도의 변화로 시기를 구분할 수 없고요.
왕호의 변화. 지배층,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명칭이 되게 자주 바뀌어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그래서 이 지배자의 칭호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마립간 시대, 그러니까 왕의 칭호로부터 왕의 시대, 뭐 그 전에 마립간의 시대 이런 식으로 지배자의 칭호 변화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서간 적어두시면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특히 이사금에서 마립간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라 역시도 전성기 때 왕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지증, 법흥, 지능으로 넘어가는 3단 콤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관점에 따라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라 역시도 시기별로 변화 과정을 살펴볼 건데, 신라는 기원전 57세기에 박격거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건국이 조금 특이한 게요. 이제 원래 서라벌 지역, 그러니까 경주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신라도 100% 원주민들만의 나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이주민들이 어디서 온 거냐? 고조선에서 왔어요. 자, 우리 고조선의 사람들이 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온 건 총 2번 있었습니다. 자,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맨 처음에 단군조선에서 이제 부왕, 준왕으로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는데, 이 준왕이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와서 뭘 만들었다? 진국을 만들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단군조선 준왕의 후예들, 얘네들이 이제 남부로 내려와서 진국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만조선도 결국에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 때 한무제 침략에 의해 멸망하고, 얘들도 이제 나중에 한반도 남부지방, 진국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조선왕 역계경이 무리를 끌고 진국으로 갔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리고 위만조선이 망한 이후에도 많은 이제 유이민들이 남부지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죠? 사만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단군조선의 후예들, 위만조선의 후예들, 이런 고조선의 유이민들이 경주의 토착 세력과 함께 만든 연맹 왕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방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의 유이민들이 만든 연맹왕국이고, 백제도 한강에 있는 토착민들과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 세력이 만든 유이민들이 만든 연맹왕국이고, 신라 역시도 경주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과 고조선, 단군조선, 위만조선에서 내려온 유이민들이 만든 연맹왕국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6부족 연맹체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모든 연맹왕국이 그렇듯 초기에는 왕의 힘은 굉장히 약했어요. 왕은 세습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족의 군장들에 의해 선출되고, 그 왕의 자리 역시도 돌아가면서 하게 됐다. 신라는 박씨, 신라를 건국한 박격거세 박씨죠. 그리고 석씨, 그리고 김씨, 이 3명의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선출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여러 세력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호는 사로국, 지난해 12개 나라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가 사로국이고, 이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신라였죠. 가야는 변한과 구야국을 중심으로 한 12개 나라가 만들어진 게 가야고요. 백제는요, 마한의 목지국 54개국인가요? 아니라 그랬죠. 백제는 좀 특이하다 그랬죠. 백제는 이제 오히려 목지국을 외부에서 넘어온 백제가 제압을 하고 만든 나라가 백제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신라는 사만 중에서도 진안에서도 사로국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6개 부족의 연맹체고 박석김이 교대로 왕위를 선출하다 보니까 왕의 칭호도 굉장히 저조박혀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거서간은 이제 귀인이란 뜻이고요. 귀한 사람. 차차웅은 무당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금은 이빨이 많은 연장자. 이빨이 많으면 덕이 많은 연장자다. 이래서 연장자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거서간이건 차차웅이건 이사금이건 왕의 칭호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칭호 아닌가요? 그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신라는
다른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도 스타트가 굉장히 낙후했다는 거예요. 다른 고구려나 백제도 신라랑 마찬가지로 연맹체로 시작을 했지만 가구려 백제는 말 그대로 연맹 왕국이었잖아요. 그 연맹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부족들이 연맹체를 만들고 그 여러 개의 부족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부족의 대표를 왕이라는 칭호로 선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맹 왕국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신라는 연맹 왕국도 아닌 거예요. 왕이란 칭호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시작을 했다. 그럼 그 왜 이렇게 같은 연맹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이유는 신라는 어디서 시작했죠? 소백산맥 끄트머리에서 시작해요. 그냥 경상도, 그 소백산맥 안쪽에 경상도 끄트머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소백산맥 지역에서. 그러니까 외부와의 교통과 교류가 굉장히 안 좋게 고립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 외부, 특히 중국으로부터 외부의 선진 문물, 이게 수용이 안 된 거예요. 중국과 직접 교류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육지와 평양의 대동강으로, 백제가 한강의 한성이나 이제 웅진사비의 금강으로 이렇게 외부랑 중국이랑 직접 교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 받아들일 때 신라는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선진문물 수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소백산맥 끄트머리라서 당시 기술로는 직접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낙후된 체제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랬던 신라가 이렇게 박석김 교대로 왕위를 선출하는 육부족 연맹체에서 지배자의 칭호도 왕을 못 쓰고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으로 돌아가던 이 신라가 언제부터 좀 나라꼴을 갖추기 시작하느냐? 4세기 때입니다. 바로 매물마립간의 시대였어요. 매물 이사금에서 마립간 바뀐 거. 이건 저번에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쳐들어옵니까? 가야와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가야는 정확히 말하면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일본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철제무기를 미끼로 일본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신라에 쳐들어왔고, 이걸 막기 어려웠던 신라가 누구에게 당시 백제 아신앙을 꺾고 한강 이북까지 진출했던 한반도 최강의 나라로 발돋움했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도와달라 그랬고, 광개토대왕이 직접 5만 명의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와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도 격퇴하고 가야까지 쳐들어갔죠.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의 이 남부 원정이 가지고 온 변화, 가야에서는 연맹의 주도권이 바뀌었다. 원래 가야는 김해 지방에 있는 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연맹이었네. 이 김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가야연맹이 광개토대왕의 침략으로 이 김해 금관가야가 초토화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더 이상 연맹체를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리고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내륙지방, 고령이라고 하는 내륙지방에 있어서 광개토대왕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이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연맹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연맹이 쇠퇴하고 광개토대왕 침략 이후에 고령에 있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연맹으로 이 연맹의 주도권이 재편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어떤 변화가 광개토대왕 덕분에 정치적인 도움을 발전을 하죠. 그 전까지는 박석김 돌림노래였죠. 박시석 씨, 김씨 돌림노래. 그러다가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게 돼요. 형제 세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박석김 교대에서 김씨의 독점적 세습. 그리고 지배자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이빨 많은 연장자에서 군장 중의 군장이라고 하는 대군장이라는 마립간 칭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김씨의 독점적 세습, 마립간의 칭호를 쓰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신라는 자신들을 도와준 이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물 이사금이었죠. 내물 이사금이었다가 광개토대왕의 도움 덕분에 내물 마립간이 되고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고 중국의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대신에 공짜가 없죠.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고 간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물이 뭐였죠?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게 호우면 그릇, 신라
수도인 경주에 호우충수 발견된 호우면 그릇, 그리고 광개토 대왕 능비. 장수왕이 국내성에 만들어준 거죠. 호우면 그릇과 광개토 대왕 능비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라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왕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 형제 세습입니다. 이때까지 형제예요. 아직 부자 아닙니다. 형제 세습이고 아직 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연맹왕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치면은 이제 제대로 된 연맹왕국으로 좀 시작할랑말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왕은 아니죠. 자, 이랬던 이제 신라가 좀 더 발전하게 되는 거는 눌지마립간, 소지마립간 때입니다. 자, 우리 눌지마립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자, 눌지마립간 때는 낮의 동맹을 맺은 시기였어요. 왜? 우연씨 지금 고구려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고구려 덕분에 박석김 돌림노래에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고, 마립간의 칭호도 썼는데, 왜? 고구려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신라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눌지마립간 때는 백제 비교왕과 낮의 동맹을 결성했다라고 했죠. 이때는 결성된 시기였어요. 눌지마립간과 신라의 눌지마립간과 백제 비유왕이 낮의 동맹을 결성합니다. 왜요? 당시 고구려는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시행했죠? 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난 아버지랑은 다르게 북쪽으로 안 가.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이러고 아예 수도까지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위기에 빠지고 있던 백제가 신라에게 손을 내밀고 두 나라 간의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신라의 눌지마립간, 백제 비유왕, 낮의 동맹 결성.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왕위도 이때부터는, 그전까지는 다 내물마립간 때는 김씨에 의한 세습이었잖아요. 이젠 좀 더 발전해서 형제 세습에서 부자 방속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누구로부터? 네, 고구려로부터. 이거 주의하라겠죠.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승려인 묵호자에게 불교를 수용, 다른 말로 뭐 전래, 같은 말이에요. 불교가 수용되었다, 전래되었다.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 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물마립간 이후로부터 고구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고구려로부터 중국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그 고구려로부터 선진문화인 불교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고구려의 간섭을 뻗어던지기 위해선 백제랑도 동맹을 맺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가 제가 지금 또 저번에 백제할 때 강조해 드렸어요. 고구려 백제는 불교가 수용된 시기랑 공인된 시기가 같다. 그러니까 불교가 수용된 그 즉시 바로 딱 국가의 종교로 공인되었는데, 신라는 아직까지 왕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와도 토착 귀족들의 반발에 의해서 공인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교가 공인된 거는 그 뒤에 배울 6세기 법흥왕 때입니다. 나중에 법흥왕 때 가서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알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눌지마립간 때 고구려 승려인 묵호자를 통해서 불교가 수용, 전래된 다음에 토착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왕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날라오더니, 너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서 너의 왕궁 침실에 있는 검은곡 보관함을 활로 쏘아라 라고 이제 까마귀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왕이 뭐야? 이 미친 까마귀인가? 이러고 가는데 이번에도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건 뭐다, 심상치 않다 이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호위병을 데리고 온 다음에 검은곡 앞에다 활을 빡 쐈어요. 그러더니 딱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 비명소리가 2명의 비명소리인 거야. 그 관을 열어보니, 검은곡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왕의 후궁과 승려가 같이 들어있던 거야.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왕의 침실에 숨어있던 거예요. 자, 이게 나타내는 건 뭘까? 그치. 이 까마귀랑 산신령이 말하는 건 신라의 토착 종교입니다. 이 토착 종교가 지금 누굴 쏴 죽인 거야? 승려를 쏴 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신라에 들어온 이 불교가 토착 종교의 반발에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아무튼 이 눌지마립간 때는 낮의 동맹을 맺고 왕위의 부장왕속이 이루어지고 그 동시에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자, 그러다가 소지마립간 때는 낮의 동맹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됩니다. 이때는 자, 누구였죠? 백제의 동성왕과 소지마립간이 동맹을 강화하죠. 뭘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백제 동성왕이 누구랑 결혼해요?
신라 귀족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왜? 백제 입장에서는 그 백제 귀족들도 웅진천도 이후에 왕들을 계속 암살하고 있는 귀족들의 힘도 견제해야 되고 나제 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왜? 이 백제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마립간이 나제 동맹을 맺었다가 지금 백제 동성왕과 소지마립간 때 결혼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백제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네. 계로왕이 죽었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스토리를 정리해드릴게요. 백제 비유왕이 신라의 눌지마립간과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왜?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한 압박 때문에. 하지만 당시 이 비유왕이 눌지마립간이랑 이 장수왕의 평양천도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을 때까지만 해도 백제 입장에서 신라는 옵션이었어요. 신라가 너무 이제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비유왕 이후에 왕이 된 나제 동맹을 물려받은 계로왕은 신라가 아니라 중국의 부기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게 다 들통이 나게 되면서 부기국사건으로 장수왕의 침략을 받아 계로왕은 죽고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도망쳐요? 웅진으로 도망치잖아. 문주왕 때. 그리고 이제 백제가 힘이 확 약해졌잖아요. 자, 이렇게 계로왕의 침략으로 고구려 장수왕의 침략으로 백제 계로왕이 죽고 한성이 무너지고 웅진으로 도망친 이 문주왕 이후의 백제한테는 이제 신라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신라마저 우리 버리면 끝장이야. 그래서 그 웅진천도 이후에 백제 동성왕이 신라의 소지마립간에게 결혼 요청을 통해서 동맹을 더 강화시켰다. 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백제사 공부할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소지마립간 때 동맹을 강화시켰다가 신라가 언제부터 본격적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냐? 6세기 때부터입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신라 전성기 때 우리가 3명의 왕을 알아둬야 됩니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 3명의 왕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특히 지증, 법흥, 진흥은 서로가 서로의 비교하는 선지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증, 법흥, 진흥 3명의 왕들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지증왕 때는요. 훈장을 금지시켜요. 훈장이 뭐라 그랬죠? 우리 부유할 때 배웠어요. 예, 지배자가 죽으면 그 지배자의 하인들, 노비들을 같이 땅에 묻어버리는 거겠죠. 이거 이제 계급과 사후세계가 얽힌 살아서의 신분이 죽어서도 유지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급사회의 사후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풍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금지가 된 겁니다. 왜? 훈장은 너무나 소중한 노동력들을 땅에 묻는 낭비적인 행위니까 이게 이제 지증왕 때 공식적으로 금지가 돼요. 되게 늦게 금지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언제 금지됐는가 정확히 기록이 없지만 고구려 백제는 훨씬 더 일찍 훈장을 금지시켰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지증왕 신라는 여기 늦게 6세기 가서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훈장을 금지시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경, 이 우경이 농사경,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 그러니까 소를 농사에 본격적으로 동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농사 지을 때보다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늘겠죠. 자, 이러한 훈장 금지와 우경은 당연히 신라의 농업 발전에 노동력을 지키고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 농업 생산량을 굉장히 늘려줄 것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농업이 안정되니까 백성들의 삶도 역시 안정될 것이고요.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니까 백성들이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바칠 것이고 국가 재정도 풍족해지겠죠. 당연히 이 돈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예, 국가 재정이 풍족해진다. 세금이 는다는 건 왕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는 거예요. 왕권이 강해지고 귀족들의 힘은 약해진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생산량을 업글시키고 경제력을 탄탄히 한 다음에 신라는 본격적인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근데 아무리 신라가 이렇게 나라의 체제를 정비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백제랑 고구려에게는 상대가 안 돼요. 백제는 동맹군이고 고구려는 너무나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바다 건너 섬을 정복해요. 우산국, 엄브렐라 아일랜드, 우산국을 정복합니다. 이 우산국이 오늘날의 울릉도예요. 그래서 이사부라는 지정화 되게 중요한 사례예요. 이사부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사부라는 장군을 시켜서 오늘날의 울릉도에 해당하는 우산국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우산국이 오늘날의 울릉도고요. 이 울릉도인 우산국을 이사부를 통해 신라가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땅인 독도,
이 독도도 이때 같이 편입돼요. 그러니까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시켜서 우한국을 정복을 하면서 독도도 우리 영토에 편입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사부, 지증왕이 이사부를 시켜서 이 우한국을 정복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한국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괴물들, 거인들이 사는 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막 거인들, 괴물들이 살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섬이잖아. 울릉도 우한국이 그때 섬이 있고요. 그 섬에서 이제 외부 교류가 안 되고 그들끼리 그 조그마한 섬에서 그들끼리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근친혼 그 안에서 이제 외부와의 그런 인구 위협 없이 근친혼이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친혼을 하게 되면 돌연변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들을 보고 괴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아마 기록을 했을 것 같아,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부가 꾀를 씁니다.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 외부와의 소통 없이 고립되어 살다 보니 외부의 그런 문물에 완전 취약할 것이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갈 때 그 나무로 사자, 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나무로 이제 조각을 해가지고 그 동물들, 맹수들을 조각한 나무 조각상을 들고 딱 가요. 배 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한국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무시무시한 맹수들을 너희 섬에 풀어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해서 이제 이 우한국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경제력, 더 많은 군사력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때부터 지방을 주와 군으로 나눠요. 그리고 주에는 지방관인 군주를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원래 그 지방은 연맹왕국 때는 그 지방의 군장들이 지배했잖아. 이제 그 지방들, 그 군장들이 가지고 있던 지방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왕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지금 뭘 보내고 있는 거죠? 군주, 지방관을 보내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방은, 그 지역은, 지방은 그 지방의 군장들이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군장들의 지방에 대한 독자적인 지배권을 왕이 빼앗아오고, 대신 누굴 보내는 거예요? 네, 왕이 임명한 군주, 지방관을 보내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군주를 파견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중요한 기록이 실직주라고 하는 주를 설치하고 실직주에 이사부, 또 나오죠. 울릉도를 점령한, 그 우한국을 정복한 이사부를, 실직주의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했다. 라고 나와요. 실직주의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했다. 그래서 주, 군주.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관의 명칭이 뭐예요? 군주잖아. 이 군이 군대 군자예요. 그러니까 지방관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뭐야? 행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 시대니까. 그러니까 지방관이 뭐 세금 잘 걷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뺏기면 끝장이잖아. 이웃나라한테. 그러니까 이 지방관에게 행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적인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왕권 강화 작업 끝에 드디어 신라도 이제 지배자의 칭호를 왕,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뀐 겁니다. 군장 중의 군장이라는 마립간에서 아예 킹,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게 되고요. 나라 이름도 이때부터 신라로 고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라라고 했지만 이때는 신라가 국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설아벌, 뭐 사로국 이런 거 막 국호가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이때부터 신라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 신이 새로운 신, 그리고 망라할라, 정복할라.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서 사방을 모두 정복하겠다라는 뜻이 그 꿈이 담긴 국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름대로 됐죠. 신라. 자, 그래서 지증왕 때 이런 내용들, 순장금지, 우경, 그리고 이사부를 시켜서 우한국을 정복을 하고 주군제를 통해서 지방에 군주를 파견했다라는 거. 그리고 왕, 신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해서 지증왕의 업적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어받은 게 바로 법흥왕입니다. 자, 법흥왕 때는요. 법흥왕 때는 이제 그 지방의 군장들의 힘을 계속 약화시키는 거야. 그 전에 지증왕 때는
군주를 보내서 지방의 관리를 보내서 그 군장들의 행정적인 지배권을 가져왔죠. 그리고 버풍왕은 이제 뭘 가져오냐? 그 지방의 군장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을 가지고 옵니다. 군대를 중앙으로 모으게 돼요. 그래서 병부라는 걸 설치해요. 오늘날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관청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건 설마 그전에까지 신라에 중앙 차원의 국방부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군사 지휘권이 다 군장들에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버풍할 때 중앙에다가 병부라고 하는 통일된 국방부에 해당하는 관청을 딱 설치해서 이 병부를 통해서 지방 군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를 다 중앙군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군사력을 장악을 하고 이 군사권을 일원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해요.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권을 먼저 이제 가져온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는 거야. 이제 저항할 힘을 뺏어버리고 이제 내 말이 곧 법이다. 내 말이 곧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너희 군장들의 독립적인 지배권은 이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이제 최종 판결이 내려오는 거죠.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전국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 이 말은 뭐야? 이제 지방의 군장들은 독립적인 지배권을 완전히 잃고 뭐가 된다? 중앙에 올라와서 중앙 관리, 귀족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지방의 군장들이 율령에 반포돼서 독립적인 지배권을 잃고 왕의 지배를 받는 중앙 관리, 중앙 귀족이 된다. 그럼 이제 뭐 해야죠? 왕은 이 지방의 군장들을 중앙 관리로, 귀족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등급을 나눠야죠. 관등제. 백제가 6좌평 16관등이었죠. 고이왕 때. 버풍왕 때는 17관등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관복도 정해줍니다. 글자가 잘렸네요. 자비청, 황. 자, 그리고요. 이렇게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들의 등급과 복장의 색깔도 정해주는 동시에 신라의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신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세부적이야. 상대등을 설치합니다. 상대등이 뭐냐면 원래 그 신라의 높은 귀족 관리들을 대등이라 불렀는데 그 대등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등이다. 즉 귀족들의 대표에 해당하는 게 상대등이에요. 이 상대등이라는 자리는 귀족들의 대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재상에 해당하는 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귀족들의 대표로서 이 상대등은 신라에 있는 귀족회의, 무슨 회의였죠? 화백회의. 이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지증왕 때부터 이 신라의 그 왕권 강화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신라가 촘촘하게 다른 나라가 한 번에 율령반포 이러는 걸 이제 신라는 막 되게 세부적으로 막 지방관 파견에 뭐 병부 설치에 이렇게 왕권이 강해되는 걸 보고 있는데 이렇게 왕권이 막 강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귀족 대표인 상대등을 설치한다고요? 이거는 왕권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귀족들의 대표를 설치해준다는 건 그만큼 귀족들의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거고 그럼 왕에게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대등이라는 자리는 귀족들의 대표는 맞아요. 하지만 버풍왕이 상대등을 설치한 건 왕권 강화입니다. 왜냐면 이건 여러분으로 비유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학급회의 통해서 너네 반장 뽑아, 반장 투표할 거야, 반장 선거할 거야, 반장 뽑아 라고 시키는 거예요. 담임쌤이 여러분들한테 학급의 관리자인 담임쌤이 학급의 관리자로서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대표인 반장을 뽑으라고 시키는 게 담임선생님의 권위가 약해지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담임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받는 거죠. 담임선생님께서 학급의 관리자로서 학생 대표를 뽑으라고 선출하라고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면 왕이 담임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버풍왕이 이제 담임쌤으로서 귀족들, 학생들한테 너희 대표를 뽑아라 라고 시킬 정도로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버풍왕이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이란 자리를 새롭게 설치해 준 거는 담임쌤이 여러분들한테 반장 뽑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한테 니들 대표 니들이 뽑아. 난 왕이니까. 나는 왕이고 너희랑 어느덧 레벨이니까 니들 대표 니들끼리 뽑아 하고 이제 왕이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직적인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왕은 귀족과 동급이 아니다. 어느덧 레벨이 올고 그 어너더 레벨인 국가의 최고 그 지배자로서 귀족들의 대표를 뽑으라고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신라에 있는 독특한 신분제죠. 차별적인 신분제도입니다. 자, 이 골품제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죠? 네, 이 율령이 반포가 되고 이 지방에 있는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지방 군장들이 독립적인 지배권을 잃고 중앙의 관리, 귀족으로 편제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지방의 군장들을 중앙 관리 귀족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신분제도가 골품제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아니라 지배층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 지배층 내부의 서열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골품제는 평민들에게 적용됐다,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됐다. 노. 이 골품제는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지방의 군장들이 중앙의 관리 귀족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그 지배층의 서열을 나누기 위한 지배층만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가 바로 골품제입니다. 그래서 왕족인 성골, 그 외의 귀족들을 진골과 6, 5, 4, 3, 2, 1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골품제는 굉장히 차별적인 제도입니다. 철저한 차별에 입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몇 두품이냐에 따라서 내가 오를 수 있는 관직의 상한선도 정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도 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넓이, 내가 끌 수 있는 말의 숫자, 심지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의 재질도 정해줍니다. 속옷 재질까지 다 정해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분으로 나라를 재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뒷장에 보시면 이 골품제 보시면 나오죠. 골품. 자, 보세요. 성골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골은 왕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 잠깐 앞에다가 적어놔야겠다. 성골은 왕이에요. 왕족이고 나머지 이제 귀족들이 진골에서 65431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골부터 65431 얘는 귀족이야. 성골은 왕이고 진골부터 1두품까지가 귀족인데 이게 진골부터 65431을 어떻게 편제하는가 볼게요. 자, 골품에 따라서 진골이냐, 6두품이냐, 5두품이냐, 4두품이냐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관등의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17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신라는 이제 관등이 1에서 17관등까지 있다고 했죠. 두품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골품에 내가 어느 뼈의 등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골은 17등급부터 1등급까지 다 올라갈 수 있죠. 그에 반해 6두품은 어디까지밖에 승진을 못해? 6두품인 아찬까지밖에 승진을 못해. 5두품은 10등급인 대남아까지, 4두품은 12등급인 대사까지밖에 승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골품제는요, 이 골품제는 신분제와 관등제가 연결된 거예요. 지배층의 내부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정리해드리면 1.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골품, 내가 타고나는 골, 뼈의 등급이 진골이냐 65431이냐 이 골품, 신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관등의 상한선. 그러니까 승진 상한선이 제한돼 있다. 맞아요? 그쵸, 맞는 얘기죠. 나의 타고난 골품 신분에 따라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관직 승진의 상한선, 관등의 상한선,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제한된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관등에 따라서 나의 관리 등급에 따라서 공복이 결정된다.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결정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러면요, 골품에 따라서, 나의 골품에 따라서 공복이 결정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품에 따라서 복수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내 골품, 타고난 나의 신분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관등에 따라서 내가 입을 수 있는 공복이 결정이 되는 거지, 골품이 공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생각해봐요. 진골은 무조건 자색만 입어? 아니잖아. 진골도 처음 시작은 17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진골은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황, 청, 비, 자, 다 입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육두품은 이제 내가 또 어느 등급인가에 따라서
황청비까지 입으신 게 정해지는 거죠. 자색을 못 입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골품이 관등을 결정하고 그 관등에 따라서 공복이 결정이 되는 거지 골품이 공복을 결정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법흥왕 때 불교가 뭐한다? 공인된다 라는 거.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됩니다. 공인돼요. 그리고 금관가야를 정복합니다. 자, 일단 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불교가 공인된다. 자, 불교가 여러분 고구려 백제랑 다르게 신라는 불교가 수용된 시기랑 공인된 시기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는 언제? 4세기 소수리망 때 어느 나라에 의해서 중국의 전진 승려는 순도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되고 바로 공인됩니다. 백제는요. 예, 4세기 때 침류왕 때 어느 나라로부터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되고 바로 공인돼요. 근데 백제는요. 신라는요. 불교가 들어온 건 4세기 매물마립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말이 헛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신라는 언제 불교가 수용됐죠? 네, 4세기 눌지마립간 때. 눌지마립간 때 고구려 승려인 묵호자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되었지만 토착 세력들의 반발에 의해서 공인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년 정도 지난 이 6세기 200년까지 아니죠. 100년 좀 넘었죠. 이 6세기 법흥왕 때. 법흥왕 때. 죄송합니다. 눌지마립간 5세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계속 헛나오네요. 그러니까 신라 정리하면 신라는 불교가 들어온 거는 수용된 거는 5세기 눌지마립간 때 고구려 승려인 묵호자를 통해서 받아들여졌다가 귀족들의 반발로 공인되지 못하고 있다가 6세기 법흥왕 때 와서야 100년 정도 넘는 시간 정도 있어서 그때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되었다. 그래서 불교가 수용된 시기랑 공인된 시기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적어놓으세요. 눌지마립간 때 고구려 묵호자. 근데 공인된 거는 법흥왕 때 2차 돈의 목을 베면서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금관가야를 정복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관가야를 법흥왕이 정복을 했대. 근데 금관가야 지금 연맹체잖아요. 죄송합니다. 금관가야 정복했다라고 하는데 가야는 연맹체잖아. 지금 가야 연맹의 리더가 누구예요? 원래는 김해지방의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연맹을 이끌고 있었지만 광개토대왕의 침략 이후에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갔죠. 누구한테? 고령의 대가야에게. 그래서 지금은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연맹이잖아. 그러면 이 후기 가야연맹을 이끄는 연맹체의 리더인 대가야는 금관가야가 신라 법흥왕에게 정복당할 때 뭐 했을까요? 도와주었을까요? 안 도와줍니다. 왜? 당시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고 있는 이 대가야는 신라랑 혼인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법흥왕의 계략이죠. 그러니까 대가야한테 꼬드긴 거야. 야, 나 딱 금관가야만 먹을게. 나 너네 안 건들 거야. 그 증거로 우리 결혼동맹 맺자. 이래가지고 대가야가 신라랑 결혼동맹을 맺고 대가야는 안심한 거죠. 금관가야만 먹겠지. 그래서 이게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거야. 그래서 대가야가 신라랑 결혼동맹으로 뒷짐지고 방관할 동안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에게 정복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가야들. 가야가 연맹체가 여러 가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본 금관가야가 신라 법흥왕에게 무너질 동안 그거를 방관하고 오히려 신라랑 결혼동맹을 맺고 본인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대가야를 보고 다른 가야 국가들이 대가야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야가 뒤늦게서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연맹체가 지금 흔들리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가야가 나중에 성왕 때 관산선 전투 때 백제를 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정복했고 당시 대가야는 신라랑 결혼동맹을 맺고 금관가야의 몰락을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금관가야가 정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이제 금관가야가 정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금관가야 왕족들이 신라에 편입되거든요. 항복을 했으니까. 근데 이 왕족들의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당시 이제 김구해라는
김구라는 금간가야 왕이 이제 자식들이랑 신라에 넘어오는데 이 김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김무력입니다. 이 사람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기습해서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김무력의 아들은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이 법흥왕이 금간가야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신라에 들어온 거죠. 성왕을 붙잡은 김무력,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다 금간가야 왕족 출신이라는 거. 자, 다음에 법흥왕은 연호를 정합니다. 건원. 광개토대왕은 무슨 연호를 썼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죠. 그리고 법흥왕 때 이렇게 나라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 이제 신라가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권을 집중시키고요. 율령을 통해서 관등과 관복을 정하고요. 그 귀족 대표인 상대 등을 설치해서 왕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고요. 그리고 지배층을 이제 완벽하게 골품제 속에서 따다닥 서열화시켰죠. 관등에 따라서 골품에 따라서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관등에 따라서 공복이 정해지는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신분제, 정치와 일상생활을 모두 규정하는 골품제로 나라의 체제를 정하고요. 그리고 불교를 공임, 수용된 건 5세기 놀지마립간 때 고구려 승려인 묵호자를 통해서 수용됐지만 그동안은 반발을 통해서 공임 못하다가 법흥왕 때 2차 도내 순교를 계기로 불교도 공인되고요. 금간가야를 정복해서 소중한 인적 자원을 받아들이고요. 이제 대가야만 남았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그래서 법흥왕의 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율령과 불교. 그러니까 현실 세계인 법인 율령도 받아들였고, 율령도 반포했고, 종교적인 법, 불법, 불교.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법과 불법을 모두 반포하고 공인한 왕이다 라는 의미가 법흥왕입니다. 그래서 율령과 불교를 흥하게 한 왕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끈 진흥왕인데 여기까지 그냥 원격 강의니까 한 번에 끊지 않고 다 정리해드릴게요. 자, 진흥왕, 지증법흥, 진흥 3단계 콤보에서 마지막 이제 신라를 완벽한 전성기로 이끈 위대한 왕인데요. 진흥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화랑도라는 걸 개편한 거예요. 화랑도. 화랑도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화랑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중요한 워딩, 개편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원래 신라에는 예전부터 원시 청소년 집단으로서 화랑도라는 게 원래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개편한 겁니다. 왜냐? 화랑도의 가능성을 봤거든요. 화랑도라는 게 어떤 집단이냐면 화랑도는 합성어예요. 화랑과 낭도의 합성어입니다. 자, 화랑은 진골만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화랑 자체 뜻이 꽃처럼 랑, 아름다운 꽃미남이라는 뜻이에요. 꽃미남, 화랑. 이 화랑은 진골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진골이 화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랑인 진골을 따르는 팬클럽, 꽃미남 팬클럽들, 그걸 낭도라 그래요. 낭도는 6두품부터 1두품까지 나머지 진골을 제외한 나머지 지배층이 낭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꽃미남 진골 화랑이 딱 대표가 되고 그 꽃미남 진골 화랑을 따르는 수십 수백 명의 6에서 1두품짜리 낭도들이 함께 모여 만든 한 명의 진골 화랑을 중심으로 한 팬클럽, 그게 바로 화랑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한 명의 이 진골 화랑을 수십에서 수백 명의 낭도가 추종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화랑이 야, 너 내 낭도 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낭도들이 화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돌을 덕질할지, 어떤 꽃미남 아이돌을 덕질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아무리 화랑이 진골이라 그래도 낭도들에게 선택을 못 받으면 화랑도를 이끌 수가 없어요. 팬클럽 없는 아이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낭도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화랑들이 그만한 리더십을 보여줘야겠죠. 자기 밑에 있는 낭도들을 잘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도 그 아이돌들이 팬서비스도 하고 팬사인회도 하고 역조공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화랑은 낭도의 선택을 받기 위해 뭔가 보여줘야 되고 낭도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랑도 안에서만큼은 대표인 화랑과 낭도들이 정말 형제처럼 지냈다 그래요. 진짜 함께 먹고 자고 씻고 하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정말 그들 간의 끈끈한
브로맨스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게 화랑도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큼은 진골. 나는 진골이고 너 육두품이야. 이런 식의 그런 차별적인 그런 그런 게 없었다 그래요. 굉장히 서로 간에 신분화합. 그러니까 이 진골제라고 하는 빡빡한 신분제로 운영된 신라에서 그 지배층들 간의 단결과 화합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게 화랑도입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함께 이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때 진골 화랑을 중심으로 수십 수백 명의 낭도들이 함께 모여서 화랑도를 만들어서 이 관계가 성인 때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조직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수년, 수십 년을 함께 온 동지들이잖아.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끈한 조직력이 군대로 특하니까 엄청난 군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들 간의 단결 화합 및 그들 간의 그런 뛰어난 조직력. 이게 이제 신라의 큰 원동력이 된 거야. 나중에 삼국을 통일할 때 백제를 황선벌의 그 계백이 이끄는 5천 결사대를 무너뜨린 게 김유신의 군대잖아요. 김유신도 화랑이고 김춘추도 화랑 출신이고요. 그 관창이랑 이런 애들도 다 화랑 출신이야. 신분화합. 그래서 진흥왕은 원시 청소년 집단인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한강을 점령하죠. 이건 제가 지난번 성왕 설명할 때 이야기해드렸어요. 백제의 성왕과 힘을 합쳐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점령해 옵니다. 하지만 내륙 지방인 상류는 신라가,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선진문물을 교류할 수 있는 하류는 백제가 가져가니까 이제 이거에 이제 진흥왕은 결단을 내린 거죠. 신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신라도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가능한 소통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강을 독차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동맹군인 백제를 배신하고 신라가 한강 하류까지 찾으면서 상류와 하류 모두를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노한 성왕이 관산선 전투를 일으키죠. 백제 성왕이 어디를 끌어들여요? 대가야. 법흥왕 때 금강가해가 무너지는 걸 결혼동맹으로 방관했던 대가야. 그 대가야가 뒤늦게 본인들의 실수를 깨닫고 다른 가해 연맹체가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 금강가해 다음은 우리였구나. 우리가 좀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이래서 성왕의 편을 듭니다. 그 백제의 영원한 친구 일본 삼국이 연합군이 싸우지만 패배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나지동맹은 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성왕을 붙잡아서 목을 벤 그게 당시 한강을 지키고 있던 한강의 지방관이었던 김무력이에요. 그 법흥왕이 점령한 금강가의 왕족인 김무력이 이 관산선 전투 승리에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한강을 독차지한 신라는 드디어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국과 직접 교류. 중요한 성 나와요. 당항성. 중국으로 향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한강을 독차지하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루트인 당항성이 만들어지고 이 당항성을 통해서 이제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을 차지했다는 거, 한반도의 중심지잖아. 여기를 신라가 팍 차지했다는 건 이제 한반도의 허리를 끊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연결되는 걸 막아버린 거야? 고구려 백제가 연결되는 걸 막아버린 겁니다.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를 차지한 거고요. 그리고 한강 자체가 드넓은 평야로서 농업이 잘 되고 인구도 엄청나게 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관산선 전투의 승리로 한강을 독차지하고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진 신라. 이제 복수를 해야죠. 누구한테? 대가야한테. 대가야가 이제 신라의 편을 든 게 아니라 백제 성왕의 편을 들었잖아. 그래서 대가야를 응징합니다. 대가야가 정복돼요. 그래서 금관가야는 누구한테? 법흥왕에게, 대가야는 진흥왕에게 정복당한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구려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함흥평야. 옛날 옥저 동해가 있던 그 자리예요. 여기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해요.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신라는 언제라고 했죠? 예, 신라는 4세기, 죄송합니다. 백제는, 내가 그렇게 말해 실수하죠?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고흥을 지켜서 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죠. 전성기 때. 그리고 신라는 6세기 때, 거칠부를 시켜서,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책을 편찬했다. 백제 신라 모두 본인들의 전성기 때 역사적을 편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흥왕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비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한강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고 고구려 땅인 함흥평야까지 진출하는 이 과정에서 비석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일단 지도를 통해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신라의 영토 확장 과정입니다. 진흥왕 이전의 영토가 이제 이 진안 분홍색, 그러니까 경상도 지방의 한정적인 지역만 지배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지증왕이 우산국을 정복을 했었고 이사부를 시켜서 이때 이제 독도가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진흥왕 때 본격적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봅시다. 먼저 먼저 순서대로 갈게요. 맨 먼저 어디를 차지합니까? 네, 한강 하류 지방을 차지하죠. 여기 한강 하류. 누구와 함께 이때 나제 동맹이 맺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나제 동맹을 통해 백제의 성왕과 힘을 합쳐서 한강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상류, 나 왜 이러지? 왜 한강 상류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하류는 백제가, 내륙 지방인 상류는 신라가 가져왔잖아요. 나제 동맹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 한강 상류 지방을 백제와 함께 차지한, 그때 만든 거. 이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만든 게 단양 신라 적성비입니다. 한강 상류 지방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족해 안 하고 한강 하류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깨트리죠. 그리고 한강 하류를 차지합니다. 그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만든 게 여기 북한산비예요. 이 한강 하류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한강 나제 동맹을 깨트리고 한강 하류 지방을 차지하고 만든 게 북한산비입니다. 여기 당황성이 만들어져요. 하류 지방에. 그 당황성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관산성, 분노한 성왕의 그 침략, 역공인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목을 베고 승리하죠. 관산성 여기에요. 백제에서 신라로 넘어오는 길목.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가야를 쳐들어갑니다. 그 대가야를 무너뜨린 게 여기 창녕비예요. 금강간은 그 전에 법흥강때 먹었으니까. 대가야를 차지하고 창녕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함흥평야까지 진출해서 만든 게 마울영비, 황초령비입니다. 마울영비, 황초령비. 여기가 이제 함흥평야를 차지하고 만든 비석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단양적성비, 한강 상류, 그러니까 나제 동맹을 통해서 성왕과 힘을 합쳐서 한강을 고구려로도 빼앗고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만든 게 단양 적성비. 그 다음에 동맹을 배신하고 한강 하류 지방을 차지하고 만든 북한산비. 그 다음 대가야의 관산성 전투 이후에 이사의 관산성 전투가 있는 거죠.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와 대가야 일본 연합군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하고 만든 창녕비, 그리고 고구려 옥조 동해 지방의 함흥평야까지 진출하고 만든 마울영비, 황초령비인데 이 중에서 단양적성비는 신라랑 가깝잖아. 그래서 여기 비석을 만들 때는 진흥왕이 직접 가지 않고 부하 장군을 시켜서 이쪽 한강 상류 지방을 차지하고 단양 신라 적성비를 만듭니다. 근데 북한산비나 창녕비나 마운영비, 황초령비는 신라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는 원래 신라 땅이 아니죠. 북한산비, 한강 하류는 원래 백제 땅이었다가 장수왕 때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런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창녕비는 대가야고요. 마울영비, 황초령비는 여기는 고구려 땅이고요. 이렇게 본래 신라의 영토가 아니었던 그 지역을 차지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진흥왕이 직접 갑니다. 한강 하류를 정복하고 만든 북한산비, 대가야를 정복하고 만든 창녕비, 고구려 땅인 함흥평야를 차지하고 만든 마울영비, 황초령비는 진흥왕이 직접 가서 비석을 만들어요.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신라의 땅이다. 이제 너희는 백제인도, 고구려인도, 가야인도 아닌 나 신라의 백성이다. 라고 왕이 직접 가서 여기에다가 비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단양 한강 상류를 차지한 단양적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석들 있죠. 백제 땅이었다 고구려 땅이 된 한강 하류 북한산비, 그리고 대가야 창녕비, 고구려 땅인 마울영비, 황초령비, 여기는 모두 진흥왕이 직접 가서 요런 비석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진흥왕
순수비라 그래요. 왕이 직접 가서 만들었다. 영토 확장을 기념하고 회롭게 신라 땅에 편입된 사람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 단연적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진흥왕 순수비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긴 시간 신라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신라는 이제 그 내물마립간 이후에 눌지마립간, 소지마립간, 나제동맹이랑 연결해서 고구려, 백제와 연결해서 또 알아두시고 지증법흥, 진흥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 왕권 강화, 치정비의 과정들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